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51만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수험생 모두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길 바랍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KBC 광주방송은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 평가를 기반으로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의정평가 입법 대상에 소병철 의원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선정됐는데요. 오늘은 소병철 국회의원,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 입법 대상 일단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짧게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KBC 광주방송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입법 대상 선정은 제게는 과분합니다. 이 모든 것은 73년 동안 고통받았던 우리 여순 사건 유족, 그리고 전남 도민, 우리 순천 시민,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 전남, 광주 포함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전반기 활동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네. 국회의원으로 좀 늦게 입문한 셈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하고 학교에서 교편 잡고 있다가 어, 참 누구 말씀처럼 본의 아니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를 시작한 이상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년 동안 노력해 왔었습니다. 오늘 지금 마침 수능이 끝난 날 아닙니까? 우리 광주 전남에 3만여 수능 수험생했던 학생들 또 학부형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이 반드시 저는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은 국민들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지역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울과 순천을 오고 가면서 2년 반 동안 고생했던 것, 이것이 저희 의정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어쩔 때는 체력적으로 좀 견디기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민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로 의정활동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입법 대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수많은 의원들이 1호 법안을 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바로 추진을 하는데, 앞에 계신 이제 소병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0년 넘게 미뤄졌던 큰 숙제를 하나 이제 푸셨기 때문에 그 염원과 기대가 대상으로서 이제 좀 보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이 여순 사건법은 16대 국회부터 7분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8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저도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정당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건 규정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궁극에는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 부분인데요. 배보상이 들어가면은 법안 통과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봤습니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종착점은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인데,
법안에 그것을 넣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유족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유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양보를 받았었던 부분이 이 법안의 출발이 좀 용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여순 사건을 좀 취급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기본 입장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하고 부족하면 특별법을 하자. 그런데 여순 사건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75로 4년입니다. 유복자가 지금 거의 70대 또 자식들이 80대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과연 누가 남아 있겠는가 해서 특별법이 빨리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야당과 당시에는 야당이고 지금 여당이죠.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행안부가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큰 어려움이었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당시 야당, 지금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국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려움들의 몇 가지 고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그 특별법을 준비하실 때는 행안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게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면 대개 차관이 나옵니다. 당시 행안부 차관은 전남 부지사를 하다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회의에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순 사건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은 여순 사건법으로 가자. 사실은 그러나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족들이 전부 돌아가신 뒤 아닙니까? 인제 그 부분이 참 저희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참 난망한 부분입니다. 그게 인제 관료와 정치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료들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정치인은 시민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본인들의 부모님의 저기들을 명예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제가 여순법의 인제 그 목적을 방금 말씀하신 것, 첫째가 진상규명, 두 번째가 명예회복, 세 번째가 합당한 권리 행사, 그리고 마지막이 국가의 사과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 이루자, 이렇게 법안 목적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권리 행사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삭제돼 버렸죠, 인제.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 유순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여순 사건법을 국회 합의에서 처리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정권은 의미가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게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저희가 반공의 국시였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핵심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탄생은 여순 사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연자제도 역시 여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왜 그동안 풀지 못했는가? 제주 4.3 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유족들이 어쩔 때는 신고를 해라고 해도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걸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추념식에 갔더니 어떤 유족분 께서 나와서 참 그 눈물 어린 호소를 하시던데요. 이번에 신고해라고 해도 이분이 안 하신 거예요. 어?
신고하면 또 불이익이 있는 거 아, 아닐까? 연좌제. 네. 정준호 대표도 변호사시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끌 특별법이 오래 끌 거였을까요? 방금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가 이제 좀 묻어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나왔어요. 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미루기식으로 한다는 거는 행안부에서도 특별법을 이제 배상법으로만 그냥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에 본인들이 관여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뤄져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병철 의원님께서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진상규명과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배상과 보상 문제는 차후에 개정안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단계적 접근이 꽤 의미가 있었던 지금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의원님께서 뭐 배상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된 개정안까지 좀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을 좀 지켜볼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어떤 게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광주의 5.18 항쟁을 보더라도 사실 최근 대선에서 후보들이 전부 5.18 사건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누가 내려와서 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저희가 풀고 가야 되는 건데요. 저희 전남에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단추를 끼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큰 이제 어젠다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부분 하나는 수많은 유족들 그리고 희생자들 지금 상당수는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그 사살을 하거나 하지를 않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위 손가락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누가 가담자야."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하면 바로 그냥 직결 처분을 해 버렸거든요. 네. 이런 그 아픔을 저희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통과가 우선이었다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생활지원금 정도만 일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유족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희생자에 대해서만 지금 생활지원금이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5.18과 비교를 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5.18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유공자 이제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이제 희생자와 유족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직 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여수 뭐 시라든지 시청 단위에서 아직 이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건수가 지금 11월까지 약 한 4천 건 정도라고 하는데 당시 지금 희생 규모에 비해서는 한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수준의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주관적으로 뭐 연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식이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시민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도 지원책도 강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이제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 4천 건 정도 접수가 네. 됐는데 네. 이게 73년, 74년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진상규명하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9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48년 10월 19일 날 발생했는데요. 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계를 한 걸 보면 11,131명이 희생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는 저희가 추산컨대는 거의 한 2만 명 또는 최소 15,000명인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신고가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이나 말씀하셨듯이 4천 건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연좌제가 지금 폐지됐지만은 심정적인 연좌죄, 또 하나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전라남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제가 제주 4.3 사건 관련된 그 영화를 하나 보니까요. 그 감독의 어머니분이 4.3 사건을 피해서 일본으로 피신을 갔더라고요. 우리 아마 여순 사건도 비슷했을 겁니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까 유복자, 제가 그 여러 그 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74년 동안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아까 우리 정 교사님이 적절하게 하나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 근데 희생자는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럼 누구냐? 부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직까지도 생존한 부상자를 저도 못 만나 봤습니다. 이 유족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제 법안에는 당초 들어 있었죠.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하도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이제 삭제돼 버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안을 추진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개정안에는 우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4개의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내놨는데요. 이제 왜 그 한꺼번에 안 내놓느냐?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을 당시에는 우리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밀어붙이기 해라. 해가지고 뭐 야당이 반대해도 하면 되잖아. 근데 저로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사건은 73년 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위나 법사위에서는 만장일치, 본회의에서는 딱 한 분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러면 개정안도 이런 그 연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첫째, 지금 내놓은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보상이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 지금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놓던 분들이 123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재판도 없이 적법 절차, 증거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재심에 의해서 이 무죄를 풀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4개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배보상 문제는 지금 제주 4.3 사건이 금년에 배보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그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들을 4개의 개정안들을 단계적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다수당의 위치에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 그걸 먼저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제가 지금 제주 4.3 사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5.18 항쟁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5.18 항쟁도 항쟁으로 인정받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 우리 여순 사건은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법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배보상이나 이런 부분 왜 빼는 거요? 사실 제가 더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 부분은. 네. 그래도 이제 4건의 개정안이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됐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로 넘어갈 겁니다. 소위에서 이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당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이 모법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네. 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좀 이게 속된 표현을 빌면 별짓을 다 해 봤으니까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개정안 중에 이제 그 배상이나 보상 관련해서 이 재정 들어가는 것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꺼려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희생자는 지금 남아 있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유가족이라 그래도 유족이라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죠? 지금 이제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지금 재산상 피해자 같은 경우도 배상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반대가 좀 크게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상당한 부상자 중에 생존자를 지금 만나보지 못하셨다라는 게 좀 단적인 표현인데 유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서만 있는데 그분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5.18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근본적인 좀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개정안과 관련해서 소병철 의원님이 아까 이제 뭐 특별재심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부분에 조금 먼저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개인 자격에서 재심 청구를 하는 거는 재심 청구서 작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이슈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직권으로 재심 신청을 하는 부분을 길을 조금 더 다른 그 과거사 사건과 비교해서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방송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기사만으로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지금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접근이 조금 더 집중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특별법 만들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한 4천 건 접수됐다 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알려질 때마다 결국은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가 정말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진상 규명해야 되겠구나. 이분들 명예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 그 사건이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재판을 통해서 희생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엄령 하에서 이제 군법회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이 재심을 해 보니까 정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재심은 재심 청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없는데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집어넣어 놨는데요. 지금 유력한 인제 자료는 결국은 판결서 그리고 그 당시에 수형인 명표 그리고 군법회의 명령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지역 신문에 난 보도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서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이 처형이 됐다더라 하면 그것도 자료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에는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그 동백이라고 그 여순 사건을 다룬 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TV에서도 방송이 되던데요. 거기에도 보면 역시 이제 손가락 재판이 나옵니다. 그 음. 경우는 판결서나 무슨
조사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사건을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풀 수밖에 없다. 아시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는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예순 사건도 앞으로 많은 시간을 들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여수사건 특별법 말고도 사실 위원님이 법사위 계시면서 하셨던 게 이제 지역에 있는 순천만 정원 네. 박람회법 통과됐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요. 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순천시와 전라남도의 이 자치단체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가 박람회는 딱 사실 두 번 있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근래에 있었던 여수 해양 엑스포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특별법을 만들었느냐? 인제 지금 부산에서 해양 엑스포 유사한 엑스포를 하려고 지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행사를. 저희는 2033 년에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마 인제 그 박람회를 두고 여러 나라가 각축을 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또 중국, 그리고 유럽의 인제 네덜란드, 영국 같은 데는 대표적인 정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전라남도의 특징은 저희가 무공해 그리고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라남도의 장점이기 때문에 순천이 인제 마침 국가정원 1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33 년에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내년 박람회를 첫째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국제 무대에 가서 올림픽 유치하듯이 인제 경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순천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강력한 무기를 생각하고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전라남도에도 한평의 나비 축제도 유명하고 또 경기도에 가면은 이천 도자기 축제, 여주 쌀 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법이 없이 지금 하고 있죠. 예, 방금 진행자님께서 그런 그 의문이나 어떤 지적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년에 박람회를 성공시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또 많은 인력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욕심은 순천, 전라남도가 2033 년에 세계적인 박람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서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동안 이게 급조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혹시 그 순천만 그 국가정원에 이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박람회를 한다고 어디에서 막 나무를 파와 가지고 심고 이건 불가능한 거죠. 저희는 20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다 하는 것을 세계 각국에 이제 표를 가진 사람들한테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사실 정확한 명칭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활용. 법률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치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조금 어쩔 때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회적 약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예산이 지금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면은 노인 일자리 예산 같은 겁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맞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 차원의 예산입니다. 노인들께 일자리를 들여서 거기에서 받는 임금으로 당신들 용돈, 생활비를 쓰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반면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경찰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또다시 경찰에 대한 중앙 정부, 이 대통령 제하에서의 통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반대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지 결코 뭐 윤석열 정부의 뭐 뒷다리를 잡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예산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국 예산 같은 거죠. 아니 경찰국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산을 또 거기에 투입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타결을 지을 걸로 압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어떤 준 예산에 대한 염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안을 가급적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하나가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정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경찰국 예산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합의 의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 협상과 관련된 기조가 큰 틀에서는 정해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랑 화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이었죠. 5천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국 예산은 또 어느 정도 타협을 좀 이루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이제 경찰국 예산 같은 경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협상을 하면서 다른 뭐 5천억 관련된 지역사랑 화폐 예산도 한번 뭐 같이 좀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조가 좀 잡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오늘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아라 국민의힘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지금 해임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여당에게 어떤 좀 강경 노선을 좀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준예산 얘기가 다소 빠르게 지금 벌써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일단 또 우리 지역 예산도 참 중요하겠죠. 광주 전남 현안 중에 국비 확보가 시급한 사업은 뭐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어제 저기 윤영덕 의원이 뭐 이제 그 질의 과정에서 AI 영재고 관련된 거 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제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 관련된 SOC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소병철 의원님도 나오셨지만은 어제 그제 그 전남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재정 건전성 관련된 얘기가 뭐 좀 자랑을 하시던데 오히려 좀 전남에도 현안이 많이 있는데 지방채를 좀 발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도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두 분 같이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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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요즘 MBC랑 국민의힘 뭐 정부 여당이랑 좀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MBC 뉴스에 인터뷰 출연을
뭐 요청을 받으셔서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MBC 그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먼저 출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 네. MB 측에 출연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네. 출연할 준비를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네. 출연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어요. 아,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좀 황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취소한 날이 지난 금요일 오후인데요. 네. 그날 아침에 제가 SBS 방송에 나가서 네. 박성재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박성재 사장과 그 보도진 간부가 유지된 한은 MBC는 방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체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해체요? 해체라고 제가 용어를 썼죠. 그랬더니 막 그게 아마 듣기 싫었겠죠.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박성재 MBC 사장이랑 1대1 끝장 토론도 제안을 하셨고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산업 구조 개편 토론회 이런 것도 여셨던데 그래서 뭐 MBC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취지인가요? 우리나라 방송 산업이 너무 기형적 구조다. 공영 방송이 너무 많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공영 방송의 다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BBC 하나밖에 없고요. 프랑스도 2개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네. 미국의 뭐 저기 유명한 방송들 전부 다 민영 방송이지 공영 방송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BS 1TV, KBS 2TV, MBC, YTN, 연합뉴스TV 이게 사실상 다 공영 방송들 아닙니까? EBS도 있죠. 그렇게 한 7개쯤 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 공영 방송 과다 이 기현상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네. 차원에서 특히 그중에서 MBC의 구조 개편, 이 현재 시스템이라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 개편들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말씀하신 해체는 구체적으로 뭐 민영화를 얘기를 하는 뭐 MBC를 없애버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뭐 해체란 용어를 제가 썼다는 것이 네.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지적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저께 이제 방송 관련 구조 관련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MBC는 1980년에 그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네. 그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언론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냥 뭐 주먹을 막 휘둘렀죠. 그때 MBC가 원래 이전에 민영 방송이었던 것이 네. 이게 이 공영 방송으로 네. 바뀌어 버린 겁니다. 강제로 사실 공영 방송으로 빼앗아간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신군부가 했던 거 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하자고 하면서 유독 MBC는 공영방송이 좋다고 계속 우긴단 말이에요. 신군부가 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MBC가 지금 주장하는 취지를 따진다 그러면.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역대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나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민영화라는 게? 가능하죠. 정부가 불필요하게 공영방송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이게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영화할 것 해서 국민 세금 올려가지고 MBC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없고 정부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영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를 국가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 네. 그 방문진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거 다 그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논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TBS 얘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안을 폐지를 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보기 싫어서 TBS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그 TBS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불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방송법에 허가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TBS는 교통 관련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면 그 불법입니다. 다 방송법 위반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을 계속해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요즘 교통정보 지금 뭐 교통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교통방송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왜 거기다가 국민 세금을 연간 몇백억씩 넣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하느냐. 아무 필요가 없는 방송을.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건 알아서 독자 생존을 하든지 뭐 접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뭐 무슨 빈곤 포르노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뭐 네. 장경태 최고위원인가 뭔가 하는 네. 사람이 했다는데 아직 젊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네. 그 인간성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빈곤 포르노는 사진에 있는 말이니까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냥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입니다. 영부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포르노 찍으러 갔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패륜적 언어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장경태 의원 항변은 그 포르노가 그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제 포르노가 아니라 뭐랄까 어떤 소재를 좀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뭐 빈곤 포르노, 뭐 푸드 포르노, 뭐 먹방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뭐 말씀하신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던데 그거는 그 말장난 그만하라 그러시죠. 네. 아니 그 지금 그 말장난이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전에 다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 그러면 그 이재명 저 대표 네. 아니,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거 다 사전에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상대방 대통령 네. 부인한테 아 사전에 있는 말이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형수에게 했던 욕설 네, 한번 네. 해보라 하시죠. 아, 참.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재난 대책 수립 TF 단장을 맡았는데 내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유족 우롱하는 행위다, 뭐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하루빨리 무대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전 최고위원을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던 말이죠. 이제 무대에서 좀 내려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네. 자기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성남시장을 이재명 대표가 할 때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이 그 성남시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네. 심지어 자기가 성남시장이 공동 주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1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축사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고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그냥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인데 왜 내가 책임지느냐. 네. 이런 식의 항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환풍구 사고 그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원인에 대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네. 그 국정감사상에서 배시시 웃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요 그 당시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무슨 원인 조사를 한다면서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과연 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을 돌아보면 부정부패의 그냥 덩어리들이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뭐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석고대죄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고 지금 제발 안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지금 아니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지금 이게요.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오마이뉴스 TV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무능도 탄핵 대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 전제를 깔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부르고도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떤 전 장관이니까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형편없는 지지를 보였을 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하늘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탄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보면서 또 이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나니까 역시 민주당은 망할 길 스스로 제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조국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국민 밉상이 돼가지고 온갖 국민들 그런 그 지탄을 다 받고 있던 사람 이제 무대에서 조금 사라졌나 싶더니 또다시 나타나서 스물스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뭐 이재명, 뭐 고민정 또 뭐 이번엔 장경태까지 거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자살 폭탄이 뭐 득실을 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자포하겠다는 자살 폭탄이 뭐 그 군데군데 있는데 이미 다시 뇌관이 제거된 줄 알았던 이 또 조국까지 또 나타난다. 아 정말 민주당은 정말 망조가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준동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네요. 아니 갑자기 스물스물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다시 내가 살아있습니다가 나타나니까 그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야 될 국면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 받아야 될 사람이요. 참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시죠, 전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왜 김기현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 국회의 절대 다수의 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법 하나 고칠 수도 없고요. 예산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총선을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고 보면 당대표를 이기는 사람, 대표를 뽑았을 때 이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선거의 총사령탑을 맡아서 지난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던 검증된 리더십, 그리고 정통성과 보수의 뿌리를 지켜왔던 이게 보수의 본류, 그런 면에서 본 저 김기현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총선을 치르려면 중도층, 특히 수도권 표심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영남 후보로는 조금 어렵지 않냐, 곤란하지 않냐라는 뭐 의견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언론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가 네. 통계자를 한번 말씀드리려는데요. 과거 4번의 총선을 네. 보면요. 18대 국회 때 저희 당이 153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당 대표가 강재섭입니다. 그러니까 TK 출신이죠. 네. 그다음 이어지는 19대 국회, 그때 우리가 152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 대표가 박근혜였습니다. 네. 다 두 분 다 TK 출신이죠. 그다음에 20대 국회, 네. 그때 저희들이 122석, 123석이 민주당이어서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네. 일당을 뺏겼습니다. 그때 우리 당 대표가 원유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출신이죠. 평택이었던가요? 평택이죠. 네. 경기도 평택이니까요. 네. 거기다가 21대 국회 저희들이 참패를 했죠. 그때 우리 당 대표가 황교안. 수도권 대표였을 때 우리가 2번 다 졌고 영남권 대표일 때 우리가 2번 다 이겼습니다. 수도권 대표가 되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야말로 피상적인 주장일 뿐인 것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터무니없는 주장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함이 드는데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끈 뭐 경험 검증 그렇게 따지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까지 뭐 맡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거는 뭐 전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아직 선두권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고 올라가실 뭐 필승 카드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일반 국민들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해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당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도 당원 의견이 70%가 반영되게 돼 있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통 뿌리를 지켜왔던 단 한 번도 뭐 당을 떠나본 적이 없고 당의 여러 가지 내분이 생겼을 때 다 수습해가면서 끝내 큰 선거를 이겨내는 사령탑. 그게 바로 김기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현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른바 윤심이 작용을 할 것 같다는 게 이제 뭐 대체적인 분석인데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 의원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네. 이 단둘이서 만나서 현안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전화 통화도 하고
아, 뭐 단둘이 텔레그램도 뵙기도 하고 주고받고요. 그러시나요? 수시로 만나 뵙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 문제에서는 대통령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또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이 당신과 윤심이 합치돼서 김기현을 밀 것이다. 네. 그거는 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윤심과 당심이 다른 게 아니고 당심이 김기현 의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과로 명확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출마 선언하면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